가난한 간호사 민서는 병원 마당 한가운데서 쓰러진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목숨을 구했. 45분 후 그녀는 규정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이 항상 올바르게 인정받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민서는 황급히 식은 도시락을 낡은 천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녀의 시선은 어머니가 탁자 위에 놓아둔 약봉지로 향했다. 혈당 강화제 몇 가지에는 여전히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아직 사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가방끈을 힘껏 잡아당겼다. 마치 마음속 걱정거리들을 억지로 묶어두려는 듯했다. 구석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있던 민서의 어머니는 새벽부터 시작된 기침이 아직도 멎지 않았다. 10제곱미터도 채 안 되는 단칸방은 원래도 답답했지만 이번 달의 햇볕은 양철 지붕에 딱 달라붙은 듯 방안을 더욱 후텁지근하게 만들었다. 벽에 걸린 선풍기는 삐걱거리며 약한 바람을 힘겹게 내뿜었지만 더위를 쫓아내기엔 역부족이었고 젊은 딸의 가슴 속에 가득 찬 걱정 또한 날려보내지 못했다. 오늘 일찍 출근하니? 어머니가 기침 끝에 충혈된 눈으로 돌아보며 물었다. 민서는 약봉투에 적힌 글씨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애써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네, 오늘 선미 언니랑 근무 바꿨어요. 식빵 사뒀으니까 이따 꼭 챙겨 드세요. 입맛이 있어야 먹지. 입안이 쓴 게 꼭 덜 익은 여주 씹는 것 같다. 어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늘 피곤함이 서려 있는 헬쑥한 얼굴을 감추려 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천 가방은 식은 도시락 때문이 아니라 월세, 공과금, 그리고 빨간 줄이 그어진 약값까지 온갖 걱정거리들로 무거웠다. 며칠 전 내린 비로 질척이는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 그녀의 다른 플라스틱 슬리퍼는 쩍쩍 소리를 냈다. 가는 길에 민서는 시장 근처 최 씨 아주머니의 떡볶이 가게에 들렀다. 아주머니, 포장 하나 해주세요. 최 씨 아주머니는 민서를 보며 혀를 찼다. 또 어머니 드리려고? 내 어머니 요즘 말은 장작보다 더 말랐더라. 뭘 드려도 쓰다고만 하신다니. 안 됐어.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받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 작은 온기가 어머니가 몇 숟갈이라도 드시게 하길 바랐다. 병원 정문을 지날 때 민서는 잠시 멈칫했다. 한 노인이 정문 기둥에 기대 앉아 있었다. 헐렁한 셔츠는 빛이 바랬고 바지 한쪽은 걷어 올렸으며 낡은 삼선 슬리퍼는 다 닳아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노인은 민서를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멍하면서도 지쳐 보였다. 그녀는 2초도 안 되어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 병원에는 낯선 사람들이 드나드는 일이 잦았고 특히 시골에서 진료받으러 온 노인들이 많았다. 정문 밖에 앉아 쉬는 노인들은 흔한 풍경이었다. 자식들이 수속하는 것을 기다리거나 잠시 햇볕을 피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민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직원용 쪽문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미소로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했다. 오늘 일찍 나왔네. 경비 아저씨가 물었다. 네, 대타 근무예요. 많이 해둬야 익숙해지죠. 그래야 나중에 게으르다고 아무도 뭐라 못하죠. 민서는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대답하고 서둘러 내과 병동으로 들어갔다. 아침에 병원 복도는 여전히 붐볐지만 소란스럽지는 않았다. 카트 끄는 소리, 간호사들이 소곤거리는 소리, 환자들이 느릿느릿 끄는 슬리퍼 소리, 모든 것이 일정한 리듬의 음악처럼 어우러졌다. 민서는 재빨리
간호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뒤 익숙한 업무를 시작했다. 혈압 측정, 환자 문안, 병상 정리, 투약 기록, 점심시간. 민서는 당직실로 향했다. 배가 몹시 고팠다. 그녀는 가져온 식은 도시락을 열었다. 약간의 식은 밥, 어제 저녁 반찬으로 먹고 남은 계란말이 몇 조각, 그리고 데친 채소 조금. 그녀는 병원 마당 구석, 그늘이 없어 사람들이 잘 앉지 않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 밥은 딱딱했지만 민서는 천천히 씹었다. 첫 술은 마른 모래처럼 목구멍을 넘어갔지만 그녀는 계속 먹었다. 땀으로 등은 축축했고 두 손에는 소독약 가루가 묻어 있었다. 대충 닦고 계속 먹었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먹지 않으면 오후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었. 어머니의 아직 사지 못한 약봉투를 떠올릴 때마다 민서는 한 숟갈 더 떠먹었다. 마치 걱정까지 함께 씹어 삼키는 것 같았. 전화벨이 울렸다. 선미 언니였다. 여보세요. 민선이? 이렇게 더운데 어디 앉아 있는 거야? 네, 마당에요. 밥 먹고 있어요. 세상에 당직실 들어와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하게 먹지. 그 마당 햇볕에 살타겠다. 쓰러질까봐 걱정 안 돼. 민서는 웃었다. 거기 앉아 있으면 졸려서요. 밥 먹고 바로 잠들까 봐요. 선미 언니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저녁에 어머니 뵈러 갈 거니. 저번 들렀을 때 많이 야위셨던데. 네, 가보려고요. 내일 아침 일찍 근무라 잠깐 들렀다 와야 할 것 같아요. 대화는 쪽문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면서 중단되었다. 민서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뜨거운 햇볕 아래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문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아까 그 노인이었다. 기둥에 기대 앉아 있던 사람이 이제는 앉아 있지 않고 병원 마당으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했고 땀으로 범벅이 되었으며 셔츠는 흠뻑 젖어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휘청거렸고 오른손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겨우 두 걸음 더 내디뎠을 때 그의 몸 전체가 뜨거운 보도블록 위 햇볕 아래로 쓰러졌다. 민서는 벌떡 일어섰다. 도시락이 땅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리고 밥알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노인에게 달려갔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마당에는 매미 소리와 뜨거운 보도블록에서 올라오는 열기뿐이었다. 그녀는 노인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랬다. 그녀가 가볍게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목에 손을 얹었.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다. 민서의 눈빛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동작은 매우 단호했다. 무슨 행동을 하기도 전에 멀리서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쳤다.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민서는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말했다. 119 좀 불러주세요. 이분 심장이 멎었어요. 그녀의 작은 두 손이 노인의 가슴에 놓였다. 일정한 박자에 맞춰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규정을 어기고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랐. 그저 한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뜨거운 보도블록 위 한낮의 햇볕 아래 작은 간호사는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채 묵묵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 그 행동 뒤에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 선미 언니 대신 근무하는 민서 씨, 박수 간호사님 말씀 좀 잘 들어요. 박수 간호사의 말이 쏜살같이 들려오더니 그녀는 뜨거운 바람처럼 복도를 지나쳐 안쪽 병실들 뒤로 사라졌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일 틈도 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놓쳤. 민서는 몇 초간 물병을 든 채 서서 하얀 간호복의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
피곤해서가 아니라 일을 시키면서도 자신이 동의하는지 묻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이었다. 남부 지방의 이달 낮은 후텁지근했. 햇볕은 병원 마당에 찐득하게 내려앉은 듯했고 천장 선풍기는 느리게 돌며 건조한 소리만 낼 뿐 보도블록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병원 복도에는 여전히 한숨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 간호사들이 주고받는 말소리, 환자들의 낮은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원래도 인력이 부족했던 내과 병동은 오늘따라 더욱 텅 비어 보였다. 당직 근무 중인 선배 간호사들은 배가 아프다거나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며 반차를 내거나 행정 업무가 있다며 사무실로 가버렸다. 결국 민서 혼자 물통을 나르고 의료 카트를 밀며 쉴 새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하루실에서 나오던 그녀는 최 할머니가 팔꿈치로 무릎을 짚고 앉아 못마땅한 표정으로 문 밖을 내다보는 것을 보았다. 최 할머니는 고혈압과 척추 퇴행성 질환으로 병원을 제집 드나들듯 하는 단골 환자였다.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내과 병동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누구든 최 할머니가 있는 날 점심 근무를 서면 평소보다 2배로 일하고 3배로 숨가쁘게 움직여야 했다. 할머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민서는 최 할머니가 계속 눈을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고 조용히 물었다. 왜 이 시간까지 아무도 따뜻한 물 안 가져와서 세수하게 안 해줘?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아직 반쯤 남은 물통을 가리켰다. 아침부터 누가 나 밥 먹었는지 뭐 필요한지 물어본 사람 있어. 여기는 아는 사람 있고 돈 있는 환자만 돌봐주는 데야. 민서는 입을 꾹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물통 뚜껑을 열고 온도를 확인했다. 죄송해요, 할머니. 옆방 약 타드리느라 미처 못 들렀어요. 샘물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가볍게 콧방귀를 뀌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서는 돌아섰지만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서두르거나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 할머니의 세수를 돕고 시트를 갈았다. 할머니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사람 시켜서 사다 드릴까요? 따뜻한 꿀떡이나 단팥죽 같은 거요. 최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지만 더 이상 투덜거리지도 않았다. 단팥죽 먹고 싶긴 한데 너희들이 사다 줄 시간이 어디 있겠냐. 민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면 제가 사다 드릴게요. 대신 다 드셔야 해요. 그녀는 병실을 나와 옆방으로 가서 새로 입원한 할아버지의 혈압을 확인했다. 막 허리를 숙였다가 폈을 때 복도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야, 소독 기구함에 물품 부족한데 좀 확인해 줄래? 격리실 간호사 지연 언니였다. 네, 창고 가서 바로 가져올게요. 민서는 대답하고 서둘러 갔다. 돌아왔을 때 복도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몇몇 병상도 평소보다 조용했다. 오직 민서만이 작은 의료용품 카트를 끌고 각 병실, 각 침대 사이를 누볐다. 그녀는 바닥을 닦고 시트를 갈고 변기를 비우고 환자들에게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잠시 후 그녀는 멈춰서서 땀을 닦았다. 물병을 입에 막 갖다 댔을 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밥 안 먹었어? 민서가 돌아보니 박수 간호사가 팔짱을 낀 채 표정 없는 얼굴로 서 있었다. 네, 지금 정신없는 방들 정리 좀 하고 바로 먹으려고요. 박수 간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칭찬 한마디도, 건강을 묻는 말도, 격려도 없었다. 민서가 자기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을 볼 때마다 늘 그랬듯이 그녀는 마치 전봇대 옆을 지나가듯 지나쳐갔다. 민서는 몇 초간 가만히 서서 한숨을 쉬었다. 칭찬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고마워해 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똑같은 간호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늦은 오후 창밖의 햇살이 바닥 타일에 길고 옅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서는 더러워진 물건들을 모아 세탁실로 가져갔다. 그녀는 환자용 담요와 옷가지를 하나하나 정성껏 접은 뒤 당직실로 돌아와 오래전에 식어버린 점심 도시락을 꺼냈다. 아침에 싼 도시락이었. 흰밥 조금, 얇은 어묵 몇 조각, 그리고 썰어놓은 오이 몇 개. 그녀는 도시락을 들고 오늘 아침에 앉았던 병원 마당의 그 자리로 갔다. 오후의 바람이 살랑 불어왔지만 땀으로 젖은 피부를 식히기엔 부족했. 그녀는 익숙한 돌 의자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고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았다. 오늘 마당의 모든 것은 아침과 똑같았. 텅 비고 조용하고 남부지방의 햇볕 기운은 아직 가시지 않았.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복도에서 금속 바퀴 구르는 끼익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밥을 씹으며 최 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 박수 간호사의 차가운 눈빛, 근무 시작부터 들려온 황급한 부탁들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 당직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긴 한숨 소리들 사이에서 민서는 오직 한 가지 소리만 뚜렷하게 들을 수 있었. 자신의 마음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가 다시 삼키는 소리. 그녀는 내일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쿵 하는 소리가 병원 마당에 울려 퍼졌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커서 민서는 도시락을 열다 말고 플라스틱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젓가락은 바닥에 굴러가 눈부신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볕 아래 조용히 멈췄다. 민서는 벌떡 일어섰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몸을 돌려 소리가 난 곳을 찾았다. 마당 한가운데 그녀가 있는 곳에서 불과 10여 걸음 떨어진 곳에 한 노인이 보도블록 위로 엎어져 있었다. 아침에 정문 밖에 멍하니 앉아있던 빛바랜 셔츠 차림의 그 노인이었다. 그의 몸은 마치 밑동이 잘린 바나나 나무처럼 힘없이 쓰러졌고 두 손은 움츠러들었으며 얼굴은 땅에 박힌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 어머나 세상에. 민서는 소리치며 막 뚜껑을 연 도시락을 내팽개치고 달려갔다. 햇볕이 얼굴을 따갑게 때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그 작은 몸뚱이만 보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녀는 큰 소리로 부르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반응이 없었다. 민서는 황급히 그의 몸을 바로 눕혔다. 그의 입술이 새파랗고 눈이 감겨 있으며 피부가 핏기 없이 창백한 것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 그녀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다.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의 목에 손을 댔을 때 손이 떨렸다. 맥박이 없었. 차가운 공허함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직업적 반사신경과 어머니를 잃을까 두려워했던 딸의 본능으로 채워졌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눈부신 한낮의 햇볕, 뜨거운 보도블록,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뿐이었. 민서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본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를 바로 눕히고 두 손을 그의 가슴에 겹쳐 얹은 뒤 몸을 낮춰 압박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녀는 작은 소리로 규칙적인 박자에 맞춰 숫자를 셌다.
손바닥에 힘을 모았다. 그의 몸은 매 압박마다 가라앉았지만 반응이 없었다. 빨리 119 불러요. 사람 쓰러졌어요. 멀리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문에서 달려온 경비 아저씨였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제가 불렀어요. 지금 오고 있대요. 2층 복도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멈추지 않았다. 땀이 이마에서 줄줄 흘러내렸고 등은 흠뻑 젖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규칙적이고 견고하게 압박했다. 하나, 둘, 셋. 무릎 아래 뜨거운 보도블록은 살갗에 불이 붙는 듯 따가웠지만 민서는 느끼지 못했다. 1초, 1초가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세를 바꿔 그의 턱을 잡고 입에 2번 숨을 불어넣었.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는 중얼거리고 다시 흉부 압박을 계속했다. 경비 아저씨는 한 손으로 민서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다른 떨리는 손으로는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모두 조용히 서서 한낮에 싸우고 있는 작은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5분, 6분, 땀, 먼지, 귀에 들리는 심장 박동 소리, 모든 것이 희망이라는 단 하나의 소리로 합쳐졌다. 7분째, 민서가 다시 한번 숨을 불어넣었을 때 그녀는 그의 몸이 살짝 경련하는 것을 느꼈다. 미세한 떨림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멈추고 몸을 숙여 그의 가슴에 귀를 댔다. 심장이 느리지만 뛰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녀는 속삭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노인의 늙은 눈이 희미하게 뜨였다. 흐릿했지만 시선이 있었. 그의 입술이 움직이더니 실처럼 가느다란 소리가 흘러나왔다. 고맙소. 당신은 천사인가? 민서는 기쁨과 감동이 뒤섞여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한 것을 참으며 웃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응급구조팀이 막 도착했다. 흰색 가운을 입은 세 사람이 들것과 의료 장비를 들고 달려왔다. 맥박 돌아왔어요. 방금요. 민서가 재빨리 보고했다. 맥박 느리고 혈압 낮아요. 빨리 응급실로 옮겨요. 한 응급구조사가 말하고는 민서를 돌아보며 물었다. 누구시죠? 오전 근무 간호사예요. 민서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말했다. 그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다. 노인은 다시 한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이 그를 밀고 갔을 때 민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무릎을 짚고 허리를 숙인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발밑의 보도블록은 뜨거웠지만 그녀의 몸은 피로보다 더 큰 감정, 한 생명을 구했다는 행복감으로 떨리는 듯했다. 등 뒤에서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이 느껴졌다. 경비 아저씨였다. 정말 대단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민서는 힘없이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반사적으로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같아서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규정상 근무 시간 아니면 처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말없이 아침에 노인이 조용히 앉아있던 정문 쪽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바싹 마른 도시락과 돌의자 밑에 있던 젓가락을 주워들고 천천히 당직실로 향했다. 병원 마당은 이제 평소처럼 환자들이 오가고 차소리, 웃음소리가 활기찼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방금 전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쓰인 듯한 7분간의 긴장감의 여운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자문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겼다면 내가 징계를 받았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 눈앞에서
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 넷과 병동으로 이어지는 복도 가까이 다가섰을 때 민서는 걸음을 멈췄. 앞쪽 당직실 나무 문틀 옆에 박수간호사가 똑바로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민서에게 날카롭게 고정되어 있었고 팔짱을 낀 채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 분명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내디뎠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가라앉고 곧 파도가 일기 시작할 것 같았다. 근무 시간 외에 멋대로 의료 행위를 하다니. 여긴 병원이지 감정 표현하는 무대가 아니에요. 행정구역 복도 끝 작은 회의실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수간호사의 꽉 담은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회의실 안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 민서는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배 앞에서 모은 채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방은 작았지만 5명이나 앉아 있었다. 다른 과에서 온 간호사 3명은 긴급회의의 증인으로 불려온 듯했다. 각자 다른 태도였다. 어떤 이는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는 유리창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 밖에서는 여전히 햇볕이 복도의 불처럼 쏟아지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벽걸이 선풍기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도 엄격한 시선과 부드러움이라곤 없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냉기를 식히지 못했다. 박수간호사는 회의용 나무 책상 뒤에 서 있었다. 앞에는 인쇄된 서류 뭉치와 빨간 펜이 놓여 있었다. 자신이 뭘 위반했는지 알고 있나?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박수간호사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제 근무가 아니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분이 심정지 상태였어요. 제가 처치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뭐? 박수간호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잘랐다. 그 사람을 살렸다고? 잘했네. 하지만 만약 합병증이 생겼다면, 당신 행동 때문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근무 시간 외 지시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 몰라? 민서는 손을 꽉 쥐었다. 네, 하지만 그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이 쓰러지는 걸 봤고 입술은 파랗고 맥박도 없었어요. 제가 그냥 보고만 있었다면, 보고만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규정을 어기고 행동해서도 안 돼. 박수간호사가 다시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간호사야. 병원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여기서는 모든 일이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내규 기억하나? 뒤에 앉아있던 3사람 중 1명이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다. 5조 2항. 지시 없이 또는 의사나 상급자의 감독 없이 임의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박수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서를 돌아보았다.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의료계 규정이라고. 민서는 가만히 서 있었다. 다리에 납덩이가 달린 듯 꼼짝할 수 없었다. 한쪽에는 이성, 내규, 규정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방금 눈앞에서 쓰러진 한 사람의 생명이 있었. 그녀는 왜 의료 윤리의 세계에 이렇게 경직된 규율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 박수간호사가 말을 이었다.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업무상 당신은 월권 행위를 했고 병원의 위험을 초래했어. 당신은 의사가 아니고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자격도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따라서 간호부의 결정은 3일간 무급 정직이야. 이 기간 동안 치료구역 접근 금지, 근무 참여 금지, 직원증 사용 금지다. 민서는 심장이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사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휴가일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수입이 없는 사흘이었고 어머니의 약값이었고 아직 내지 못한 전기세, 수도세였으며 줄여야 할 식사였고
다시 쌓일 걱정거리들이었.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가는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박수간호사는 그 침착함에 약간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 한 장에 서명하고 민서 쪽으로 밀었다. 서명해. 민서는 펜을 잡았다. 손이 약간 떨렸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의 입술이 흐느낌을 참기 위해 꽉 다물고 있는 것을 보지 않기를 바라며 재빨리 서명했다. 회의가 끝나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방을 나섰다. 문이 열리자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눈을 멀게 했다. 그녀는 천천히 복도를 지나 환자 대기실을 가로질러 개인 사물함 쪽으로 갔다. 사물함을 열자 오늘 아침에 도시락통이 아직 씻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식은 밥 한 덩이, 기름때 묻은 통, 그리고 구겨진 휴지. 모든 것이 갑자기 그녀의 눈을 시큰하게 만들었다. 민서야, 선미 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민서가 돌아보니 선미 언니가 숨을 헐떡이며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들었어. 오늘 점심때 세상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힘없이 웃었다. 선미 언니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위로의 말도 질책도 없이 그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마치 말없는 깊은 연민을 전하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뺀 뒤 조용히 개인 물품을 낡은 천 가방에 챙겼다. 간호복은 단정하게 접어 단추를 채우고 가방 밑바닥에 넣었. 마치 존엄성을 지키려는 듯이 직원증은 빼서 경비실 트레이에 두었다. 병원 정문에 이르렀을 때 햇볕은 여전히 뜨거웠고 배롱나무 가로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칼을 가볍게 스쳤지만 관자놀이에 맺힌 땀을 식히기엔 부족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바로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인도 가까이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흰 셔츠 차림의 점잖은 중년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민서 씨 맞으시죠? 그녀는 약간 멈칫하며 낯선 사람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저희 사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 저와 같이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검은색 번쩍이는 승용차가 한낮의 불볕더위 속 국립병원 정문 앞에 조용히 멈춰섰다. 깨끗한 차체는 인도 가로수 노란 잎을 떨구는 배롱나무 그림자를 반사했다. 매캐한 배기가스와 달궈진 아스팔트에서 나는 타는 듯한 냄새가 뒤섞여 공기는 더욱 낯설었다. 민서는 정직 처분 후 짐을 챙겨 나온 천 가방을 든 채 멈춰섰다. 관자놀이에는 아직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차창이 천천히 내려가며 한 중년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까무잡잡한 피부, 높은 이마, 날카롭지만 차갑지 않은 눈빛. 민서 씨 맞으시죠? 그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강비서라고 합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잠깐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많이 뺏지 않겠습니다. 막 상처받는 회의를 겪고 나온 터라 낯선 사람이 차에 타라고 하니 그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빛에는 강요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말없는 존경심 같은 것이 느껴졌다. 멀리 가지 않을 겁니다. 골목 어기 작은 가게에서 단팥죽 한 그릇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가 그녀의 눈빛에서 경계심을 읽었는지 덧붙였다. 단팥죽이라는 말에 민서는 문득 아침에 최 할머니에게 했던 약속이 떠올라 마음이 살짝 가라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까운 곳이라면 가겠습니다. 운전기사가 가볍게 허리를 숙여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차에 올라
문가에 바싹 붙어 앉아 가방을 끌어안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마치 몸을 움이려는 듯이 차는 천천히 군청, 시장 뒤편, 작은 골목길로 향했다. 그곳에는 달아빠진 나무 간판을 단 오래된 팥죽집이 있었다. 가게 안에는 낮은 나무 테이블 몇 개와 얼룩덜룩한 플라스틱 의자뿐이었지만 항상 고소한 팥 익는 냄새와 은은한 계피 향이 가득했다. 그들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강 비서는 단팥죽 2그릇을 시키고 조용히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두 손은 여전히 가끔씩 천 가방끈을 살짝 움켜쥐었다. 당신이 구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강 비서가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눈에서 떠나지 않았다. 민서는 멈칫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병원 마당에 쓰러지신 것만 봤어요. 아무것도 여쭤볼 겨를이 없었어요. 강 비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분 성함은 김 씨입니다. 저희 사장님의 아버님이십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저희 아버님은 원래 조용히 사시는 분입니다.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셔서 더 이상 사람들이 당신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한빛치료그룹 창립자이십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서는 눈을 깜빡였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남부 지방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병원 체인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국립병원 의사들이 학술 세미나에서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그룹은 많은 젊은 의료진에게 근무 환경, 처우, 그리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가치면에서 꿈의 직장이었다. 그분이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민서가 중얼거렸다. 아버님은 가벼운 심근경색이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깨어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제가 당신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강 비서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종업원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단팥죽 2그릇을 가져왔다. 향긋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 민서는 미처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제가 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간호사입니다. 강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감사 인사만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그룹 본사로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곳이 당신 같은 분에게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본사요? 네. 저희는 항상 헌신적이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규정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 본능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더 나은 근무 조건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월급도 어머니 약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할 겁니다. 그녀는 침묵했다. 그의 말은 이미 잔물결이 많이인 호수 표면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았지만 민서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 저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간호사일 뿐이에요. 돈 있고 권력 있는 분들과 일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말주변도 없고 환자 돌보는 것 외에는 잘하는 것도 없어요. 강 비서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아첨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울리지 않을까봐 두려워요. 그는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제게 전화 주십시오. 선행은 계급을 가리지 않습니다. 민서는 명함을 바라보았다. 흰색 바탕에 한빛치료그룹 회장 이정훈이라는 단순한 글자와
개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 그녀는 바로 짚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이 가게를 나설 때 이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 운전기사는 다시 그녀를 병원 정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고급 승용차는 천천히 굴러가더니 큰 길로 접어들어 퇴근 시간에 소란스러운 차들 속으로 사라졌. 민서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저녁 바람이 가로수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옷에 아직 남아있는 단팥죽 냄새를 실어날랐.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약상자 한 구석, 가장 중요한 처방전들을 보관하는 곳에 끼워 넣었. 그 순간 민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분명 아주 작은 빗줄기가 그 낡은 단칸방으로 스며들었다. 마치 비 온 뒤 첫 햇살처럼 아침 햇살이 커튼 틈새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한빛치료센터 VIP 병실의 깨끗한 타일 바닥에 비쳤다. 방 한구석에서 풍기는 페퍼민트 아로마 오일 향과 은은한 소독약 냄새가 어우러져 공간은 특별한 정적으로 감싸인 듯했다. 김 회장은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옆에 놓인 심박 측정기는 규칙적으로 삑삑 소리를 냈다. 그의 눈이 아침 햇살에 살짝 찡그려지더니 천천히 떠졌다. 처음에는 하얀 천장, 다음에는 크림색 커튼, 마지막으로 옆에 앉아 두 손을 마주 잡고 골똘히 바라보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여전히 또렷했다. 날 구한 그 간호사 괜찮으냐? 이 회장은 마치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부터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깜짝 놀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그때 기억나세요? 이미 정신을 잃으셨었는데요. 김 회장은 눈을 깜빡였다. 기억나지? 그의 얼굴이 바로 내 옆에 있었어. 눈은 비둘기 눈처럼 동그랗고 손은 작은데 힘껏 누르더구나. 그 애가 흉부 압박하면서 하나, 둘, 셋 세던 소리도 똑똑히 기억나. 이 회장은 숨을 내쉬며 의자 팔걸이를 가볍게 잡았다. 그 간호사 이름은 민서예요. 국립병원 간호사인데 그런데 아버지, 그애 방금 3일 정직 처분받았대요.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심박 측정기 그래프가 갑자기 한 박자 치솟았다. 왜? 근무 시간 외, 지시 없이, 감독자 없이 아버지를 구했기 때문이래요. 국립병원 내규상 금지된 행동이랍니다. 김 회장은 침묵했다. 그의 눈은 노안으로 흐릿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느다란 강철 같은 빛이 스치는 듯했다. 다른 사람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지 않았다고 벌을 준 거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바위처럼 무거웠다. 저도 충격이었지만 김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런 곳은 그 애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 회장은 침묵했다. 방 안은 가라앉은 듯했다. 복도 밖에서는 카트 바퀴 구르는 소리, 간호사들이 주고받는 말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희미하게 들려왔다. 김 회장은 손을 내리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가 젊었을 때도 한번 해고당한 적이 있다. 이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놀란 표정이었다. 왜요? 사람을 구했기 때문이지. 그가 천천히 말했다. 예전에 목재 공장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쉬고 있는데 공장 뒤 강가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어. 어린애 하나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지. 아무도 뛰어들지 않더구나. 내가 바로 뛰어들었어. 수영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뛰어들어가 아이를 붙잡아 셔터로 밀어 올렸지. 나는 하마터면 익사할 뻔했는데 다행히 근처에서 배를 젓던 사람이 끌어올려줬어. 이 회장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다음 날 공장장이 나를 해고했어. 멋대로 작업장을 이탈해서 안전수칙을 어겼다는 거야.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상관없고 내규는 내규라는 거지. 김 회장의 목소리가 가늘어지는 듯했다.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사장들을 원망했지만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사장이었다면 그들과 달랐을까 싶더구나. 그때부터 노력해서 회사를 세우고 사업이 잘 풀려서 첫 병원을 설립했지. 그는 아들을 돌아보았다. 이 그룹 말이다, 정훈아. 돈만 벌기 위한 게 아니야. 네가 내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곳이란다. 아버지. 이 회장은 목이 메었다. 그 민서라는 아이, 내가 젊었을 때 함께 일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다. 네가 진심으로 이 조직 안에서 도덕성을 지키고 싶다면 그 아이부터 시작해라. 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에 비쳐 마치 그의 마음속 뒤섞인 생각들처럼 밝고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아이를 채용해라. 기회를 주되 그 아이가 오든 안 오든 그건 그 아이 선택에 맡겨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올바르게 사는 법을 안다고 믿는다. 당직 간호사가 들어와 각종 수치를 확인하고 수액 봉투를 갈았다. 김 회장은 젊은 간호사에게 미소를 짓고 아들을 돌아보았다. 나는 좀 더 자야겠다. 너는 가서 일 보거라. 아, 그리고 그 아이를 채용하게 되면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게 하지 마라. 자격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거라고 해라.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다. 번쩍이는 복도를 따라 그의 구두굽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방금 열린 감정의 층을 짊어진 듯 무거웠다. 아버지가 수십 년간 숨겨왔던 상처, 이상, 선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아침 숨결처럼 진실하게 드러났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제 저장한 번호를 찾았다. 국립병원 간호사 민서. 그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한참 동안 신호음이 가다가 익숙한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지금 거신 번호는 통화 중이오니. 그는 가볍게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아침 바람이 복도 창문 틈으로 불어와 그의 옷깃을 가볍게 스치며 기다림과 믿음이 뒤섞인 낯선 감각을 안겨주었다. 그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조만간 합당한 것을 돌려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응급실 접수구역 간호팀장 지원자 이름표 옆 빈 의자는 지난 3주 동안 내내 조용했다. 두꺼운 종이에 인쇄되어 투명 플라스틱 액자에 끼워진 이름표는 먼지 하나 없이 구겨진 곳 하나 없이 마치 언제든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가 된 듯했지만 그 누군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한빛치료그룹 본사 건물 9층은 오늘 아침 보슬비로 촉촉하고 싸늘한 회색빛에 잠겨 있었다. 1층 로비 접수대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이 높은 층은 분위기가 더 조용했고 옅은 커피 향과 사무실 여직원들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서는 V자 황금색 로고가 새겨진 커다란 유리문 앞에 서 있었다. 낡은 가방을 든 손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젓고 여러 해 동안 야간 근무를 하며 신어 빛바랜 신발은 여전히 발밑에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혜진 씨 기획실장 비서가 문을 열고 나오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들어오세요. 실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뒤따라갔다. 회색 카펫이 깔린 복도는 그녀가 걸을 때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 마치 완전히 낯선 세계, 깨끗하고 번쩍이며 약간 차가운 곳에 들어선 듯했다.
이 회장이 혼자 테이블 끝에 앉아 있는 작은 회의실로 들어섰을 때 민서는 순간 멈칫했다. 방안은 천장 매립 등으로 부드럽게 밝았고 유리창 너머로 비에 젖은 도시가 보였다. 앉아요. 이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지난번보다 다정했다. 그녀는 가볍게 의자를 당겨 앉고 가방을 발밑에 내려놓았다. 두 손은 테이블 위에서 마주 잡았다. 그녀의 시선은 똑바로 향하지 않고 옆에 놓인 이름표를 조용히 훑어보았다. 생각은 충분히 해봤습니까? 이 회장이 물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회장은 서두르지 않고 유리 주전자에서 차를 따라 한 잔을 민서 쪽으로 밀었다. 여기는 군립병원과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손으로 일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일이 더 많아요. 하지만 살아남기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고 살짝 찻잔에 손을 댔다. 제가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간호복 입고 슬리퍼 신고 진료 기록 들고 복도 끝에서 끝까지 뛰어다니는데 익숙해요. 여기는 모든 게 너무 번쩍거려서요. 이 회장은 가볍게 웃었다. 그럼 당신 방식대로 하세요. 내가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초대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억압받지 않는 환경에서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초대한 겁니다. 민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옳은 일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옳은 일이 가끔은 틀린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이 회장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이 요령 있는 사람보다 진심인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아래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한 달만 해보세요. 그가 돌아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후에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떠나도 좋습니다. 구속도 없고 계약도 없습니다. 민서는 침묵했다. 유리창 밖에서는 비가 더 굵어지기 시작했다. 물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혀 가로로 흘러내리는 줄기를 만들었다. 마치 바깥 세상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다. 한참 후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혜진 씨가 밖에서 들어왔다. 손에는 빨간색 목걸이 줄이 달린 직원증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민서에게 건네며 온화하면서도 살피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건 임시 직원증이에요. 접수 데스크에서 업무 안내해 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게 새롭겠지만 곧 익숙해질 겁니다. 민서는 그것을 받아들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카드에는 어제 오후 서류 작성하러 왔을 때 찍은 그녀의 사진이 있었다. 약간 흐릿하고 머리가 조금 헝클어졌지만 미소는 여전히 뚜렷했다. 오랫동안 그녀는 사진 속에서 그렇게 꾸밈없이 웃는 자신을 보지 못했다. 건물을 나서자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이 없어 낡은 천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서둘러 길을 건너 택시가 기다리는 곳으로 갔다. 차 뒷좌석에 앉아 그녀는 빗물에 흐릿해진 유리창 너머로 고층 건물을 다시 바라보았다. 등 뒤의 세계는 깨끗하고 밝았으며 따뜻한 차 냄새와 가죽으로 덮인 의자 냄새가 났다. 낯설면서도 꿈결 같았다. 저녁 무렵 하숙집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기분이었다. 어머니는 식탁 옆에 앉아 계셨다.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근대 된장국, 고등어 조림, 그리고 매콤한 고추장. 어머니는 걱정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잘 대해주더냐?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민서는
창틀에 기대서서 마당에 자욱하게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 어머니에게 들으라는 것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정도로.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마. 하지만 적어도 오늘 그들은 저를 위해 마련된 자리에 앉게 해줬어요. 민서의 임시 직원증이 접수구역 출입문 스캐너에 찍힐 때 삑 소리가 났다. 작은 소리였지만 고급스러운 유리로 마감된 2층 로비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문이 열리자 눈부신 흰 빛이 곧장 눈으로 쏟아져 들어와 민서는 잠시 멈칫했. 그녀는 똑바로 서서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섰. 안은 그녀가 익숙했던 국립병원 내과 병동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고 거친 타일 바닥과 희미한 노란 조명이 있던 복도와는 달랐. 여기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반짝였다. 에어컨은 시원했고 바닥은 벨벳처럼 부드러웠다. 각 접수 창구는 구역별로 배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높이 틀어 올렸으며 가슴에는 그룹 로고가 작게 밝힌 명찰을 달고 있었다. 민서는 그 세계 속에서 자신이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다. 마치 고급 파티에 슬리퍼만 신고 들어선 시골 사람처럼. 면접 날부터 그녀를 맞아주었던 혜진 씨가 안내 데스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전히 침착한 모습에 다림질이 잘 된 흰 셔츠 차림이었다. 그녀는 민서에게 접수 구역 배치도와 근무조 편성표가 첨부된 컬러 인쇄 자료 한 뭉치를 건넸. 비번 창구에 배정됐어요. 오늘 오전 근무 간호팀장님 보조예요. 시스템 익히는 거니까 혼자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말과 행동이 환자분들께 직접적으로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꽉 쥐었. 아, 환자분 받기 전에 응대 절차 확실히 숙지하세요. 여긴 더 이상 진료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고객들이 존중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곳이라고요. 민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비번 창구로 향했. 그곳에는 다른 간호사 한 명이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머리는 가볍게 웨이브를 넣었으며 하얀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를 한번 쓱 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 서류 엉망으로 만들지 마요. 이번 서류 이제 전부 전산화돼서 코드 하나 잘못 누르면 시스템 전체가 15분 동안 먹통돼요. 민서가 중얼거렸다. 네, 저 오늘 처음이라. 알지만 처음부터 일일이 가르쳐줄 시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은 거칠지 않았지만 차가웠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 오전 내내 그녀는 터치스크린 컴퓨터, 전자순번 대기표, 심지어 대기의자 옆에 놓인 자동차 추출기와 씨름하며 정신없이 바빴. 그녀의 손은 서툴렀고 동작은 느렸으며 눈은 계속 창구 아래 붙어 있는 규정 안내판을 올려다봐야 했. 한 번은 진료과 코드를 잘못 입력해서 진료 의뢰서를 다시 인쇄해야 했다. 간호팀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작게 말했다. 한 번 더 그러면 심할서 써야 해요.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혼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치 모두가 정석대로 두는 바둑판에 자신만 규칙도 모른 채 허둥대는 것 같아서였. 점심 무렵 고급스럽게 차려입고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성이 보라색 실크 블라우스에 가죽 지갑을 들고 창구로 다가왔다. 시스템에는 그녀의 이름이 정은주로 표시되어 있었다. 지난주에 심장검진을 예약한 VIP 환자였. 여성은 시계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제가 10시에 예약했는데 지금 거의 11시인데 아직 아무도 제 이름을 안 부르네요. 간호팀장은 황급히 전자 게시판을 확인하고 당황하며 설명했다. 죄송합니다. 응급 환자가 끼어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20분 늦어지셨습니다. 그건 당신들 내부 사정이고 제가 그런 이유로 기다릴 의무는 없어요. 정 씨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잘랐. 저는 제 시간에 서비스 받으려고 돈을 지불한 거지 변명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다른 간호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숙여 피했다. 분위기가 점점 숨막히게 변했. 민서는 뒤에 서서 약간 망설이다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살짝 몸을 기울이며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 정 여사님, 기다리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따뜻한 생강차를 준비했는데 속이라도 따뜻하게 좀 드시겠어요? 의사 선생님, 지금 내려오고 계세요. 여성은 민서를 돌아보았다. 그 목소리는 남부지방 사투리가 섞여 부드러웠지만 지나치게 비굴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았. 그 목소리는 친근하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 민서는 그녀의 손에 찻잔을 쥐어주고 정말 온화하게 웃었다. 생강차는 저희가 매일 아침 오늘처럼 비 오고 쌀쌀한 날을 대비해서 미리 끓여놔요. 혹시 안 좋아하시면 바로 생수로 바꿔드릴게요. 정 씨는 찻잔을 보고 민서를 보았다. 1초 후 그녀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그래요. 한번 마셔보죠. 그런데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네, 저는 민서입니다. 민서, 착하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접수 창구의 분위기가 가라앉고 부드러워졌다. 정 씨는 대기 의자로 돌아가 앉았고 가끔씩 민서를 쳐다보았다. 얼굴의 찡그림은 한결 덜해졌. 오후는 조용히 흘러갔다. 민서는 계속해서 자료 입력, 코드 조회, 시스템 피드백 청취를 익혔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꾸짖지 않았. 그것만으로도 진전이었다. 마지막 근무 시간, 그녀가 젖은 수건으로 창구 표면을 닦고 있을 때 혜진 씨가 인사과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하얀 칠판에 임시로 붙여진 A사 용지 한 장이 눈길을 끌었다. 거기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 긴장 상황 처리, 우수 태도, 직원 김민서, 임시직, 오전 근무, 입사 2일차, 표창함. 혜진 씨는 쓱 훑어보고 살짝 미소 지었. 그녀는 접수 구역으로 돌아왔다. 민서는 여전히 수건을 접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땀에 젖어 흘러내린 채 열심히 일하고 있었.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야간 근무 신청해요. VIP 병동인데 저녁에는 환자가 적지만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봐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혜진 씨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미소는 여전히 입가에 머물러 있었다. 마치 불안정한 초창기를 지나온 사람이 이제 막 메마른 세상에서 푸른 새싹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듯한 미소였다. 새로운 간호사, 고객응대 규정대로 제대로 인사 안 한다고 불만 접수됐어요. 그 말은 아침 출근 시간대 VIP 구역 로비 한가운데서 울려 퍼져 적지 않은 사람들이 뒤돌아보게 만들었다. 민서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동료에게 서류를 막 건네고 손을 거두기가 무섭게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 남색 셔츠에 반짝이는 검은 정장 바지를 입은 남자였다. 그는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뼈 있는 말투로 분위기를 무겁게 짓눌렀. 행정직원 한 명이 즉시 다가와 허리를 숙여 대신 사과하고 재빨리 사건 내용을 내부 평가서에 기록했다. 민서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다. 아침에 그 손님이 다급한 눈빛으로 다가왔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미소 짓고 재빨리 서류를 받아 대기 트레이에 올려놓았다. 절대 소홀히 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어제 받은 응대 규정집에 나온 대로
15도 각도로 허리를 숙이지 못했을 뿐이었. 점심시간 접수구역 관리자가 민서를 사무실로 불렀. 방은 크지 않았지만 에어컨이 시원했고 모든 물건이 너무나 반듯하게 놓여 있어 그녀는 자신이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징계하려는 건 아니에요. 관리자는 부드럽지만 친근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심할서는 써야 해요. 여긴 서비스 환경이고 모든 행동이 고객에게 인상을 남겨요.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네, 죄송합니다. 그 VIP 고객은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작은 불만이라도 상부에서는 당신이 개선 의지가 있다는 걸 봐야 해요. 심할서, 민서는 직원 휴게실 책상 앞에 앉아 파란색 볼펜을 들었다. 하얀 종이가 가볍게 떨렸다. 국립병원에 있을 때 그녀는 임상 상황 처리 보고서를 쓰거나 입원 환자 투약 일지를 기록한 적은 있었지만 허리를 충분히 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할서를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꾸밈 없이 길지 않게 썼다. 저는 김민서입니다. 최근 접수구역에 배치받았습니다. 고객에게 규정대로 인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누구를 무시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단지 제가 아직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단지 고객께서 화내지 않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진심으로 이곳에 치료받으러 오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쓰고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목이 메는 느낌은 꾸지람을 받아서가 아니라 서러움 때문이었다. 작은 실수, 몇 초 늦은 인사 하나도 심할서감이 될 수 있다니. 그날 오후 혜진 씨가 우연히 지나가다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보았다. 그녀는 집어들고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었다. 온갖 딱딱한 문구로 가득 찬 수많은 경위서들 사이에서 민서의 또박또박한 글씨는 마치 교실에서 꽃병을 깨뜨린 것을 사과하는 가난한 학생의 속삭임처럼 드러났다. 그녀는 종이를 접고 아무 말 없이 접수 창구 근처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젊은 여자의 머리는 약간 헝클어졌고 유니폼은 조금 구겨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이 있었다. 근무가 끝나고 사람들이 차례로 옷을 갈아입고 퇴근할 때 민서는 여전히 직원 휴게실에 남아 생수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어둑해지고 거리에는 자동차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혜진 씨가 옆에 앉았다. 미리 말 안 해서 서운해하지 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민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사립병원은 국립병원하고 달라요. 여기서는 숨쉬는 방식까지 신경 써요. 민서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네, 알아요. 하지만 아직도 제가 뭘 해도 부족한 것 같은 느낌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부족하면 배우면 되죠. 그거 알아요? 제가 지방병원에서 여기 처음 왔을 때 걸음걸이가 너무 빨라서 손님들이 제가 바빠서 자기들에게 시간 안 내준다고 생각한다고 불만 접수된 적도 있어요. 민서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랬는데도요? 네, 곳곳마다 암묵적인 규칙이 있는 법이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심 같은 건 여전히 지켜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공간에는 에어컨 소리와 천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배경음악 소리만 남은 듯했다. 잠시 후 혜진 씨가 갑자기 물었다. 오늘 저녁에 쉬어요? 민서가 대답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커피 사줄게요. 몇 가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민서는 하루 종일 처음으로 웃었다. 네, 좋아요. 커피는 잘 못 마시지만 달콤한 과자가 있으면 더 좋고요. 혜진 씨가 웃음을 터뜨렸다. 거기 아이스 라떼랑 약과 있어요.
걱정 마요. 두 사람은 하늘이 어둑어둑해졌을 때 건물을 나섰다. 인도 가로수에는 한낮에 내린 비가 아직 촉촉하게 남아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게 이어졌다. 마치 새로운 여정이 황급한 몸짓이 아니라 아주 작고 인간적인 발걸음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커피숍은 연못가 작은 골목길 뒤편에 숨어 있었다. 밖에는 낡은 나무 간판에 연야, 렌예라는 두 글자만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안은 은은한 노란 조명이었고 대나무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작은 주방 한 구석에서 차향기가 풍겨나왔다. 연못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진흙 냄새와 가시든 연잎 향기를 섞어 실어 날랐다. 민서는 삐걱거리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따뜻한 연잎차 잔을 감싸고 천장에 매달려 천장 선풍기의 느린 박자에 맞춰 흔들리는 마른 연꽃잎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혜진 씨는 맞은편에 앉아 평소보다 편안한 표정이었다. 흰 셔츠도 명찰도 병원에서의 엄격한 표정도 없었다. 옅은 푸른색 티셔츠에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고 눈가는 아마 여러 밤 당직으로 잠을 설쳐 약간 검었. 이 가게 제가 도시에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자주 오던 곳이에요. 그녀가 느릿하게 말했다. 피곤해서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여기 앉아서 차를 마셔요. 여기서는 아무도 내가 누군지 뭘 하는지 묻지 않아요. 각자 바람처럼 왔다가 가죠. 민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마치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주위에 깊게 들었다. 가게 주인인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풍채 좋은 중년 여성이 작은 약과 한 접시와 새로 우려낸 연잎차 두 잔을 가져왔다. 새로운 과자 나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녀는 온화하게 웃고 돌아갔다. 혜진 씨는 과자 하나를 집업 안으로 쪼갰다. 향긋한 팥소가 드러났다. 예전에 저도 지금 당신처럼 국립병원 간호사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과거로 흘러가는 듯했다. 민서가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때 저는 중부지방 국립병원에 있었어요. 환자는 많고 의사는 부족하고 당직은 끝없이 이어졌죠. 어떤 날은 환자들이 기부한 죽을 한 숟갈씩 나눠 먹어야 했어요. 민서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항상 단정하고 세련된 혜진 씨가 그렇게 궁핍한 곳에서 나왔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저도 정직당한 적 있어요. 그녀는 감정이 없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마치 상처가 굳은 살이 된 것처럼 팀원들과 회식에 가지 않아서 과장님께 명절 선물을 사드리지 않아서요. 어떤 날은 갑자기 당직 일정이 3번이나 바뀌어서 저혈당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민서는 손안에 찻잔을 가볍게 쥐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말을 멈추고 연못을 바라보았다. 환자가 제 뺨을 때렸어요. 신장 투석실에 짠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게 했다고요. 거기 서 있던 의사들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만뒀어요.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하숙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어요. 처음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외롭다고 느꼈죠. 민서는 찻잔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음이 먹먹했다. 항상 미소 짓던 그 여자가 밤에 울기도 하고 동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니.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출근했어요. 더 조용해졌지만 더 강해졌죠. 민서는 마치 정적을 깨뜨릴까봐 두려운 듯 작게 물었다. 사람들이 잘못 평가할까봐 두렵지 않았어요? 혜진 씨는 씁쓸함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울긴 울었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출근했어요. 내가 떠나면 잘못한 사람은 남고 옳은 일을 하고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그들이 필요한 곳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서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촉촉해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약간 흐릿하지만 진실하게 앞길을 비춰주는 낡은 거울에 비친 것 같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빛병원에 오게 되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아는 분 소개로요. 혜진 씨가 대답했다. 서 있는 법, 인사하는 법, 물 따르는 법까지 전부 다시 배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그대로 간직했죠. 바로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에요. 여기서는 소통하는 법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환자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도 그들을 상처 입히지 않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두 자매는 잠시 침묵했다. 밖에서는 연못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가 바람에 섞여 구슬픈 음악이 되었. 민서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연꽃의 달콤한 뒷맛이 혀끝에 서서히 퍼졌다. 그녀는 혜진 씨를 바라보았. 눈빛이 마치 아주 멀지만 아주 가까운 무언가에 닿은 듯 반짝였다. 혜진 씨가 그녀의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다. 내일 밤 첫 야간 근무죠? 이번 근무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환자 때문이 아니라 병원 전체가 잠들고 당신 혼자 깨어 있을 때의 외로움 때문이에요. 민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충분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 길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방금 응급 환자 입원했어요. 혈압 높고 아직 보호자 동반 안 했어요. 조용한 내과 병동 한가운데 마치 밤의 장막을 가르듯 당직 의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계는 거의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유리로 된 복도는 하얀 조명으로 환했고 가끔씩 카트 구르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또는 근무 막바지 간호사의 한숨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민서는 황급히 머리를 다시 묶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내과 병동 응급실로 달려갔다. 다른 굽의 신발이 차가운 타일 바닥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 그녀의 손에는 환자 관찰 기록지가 들려 있었고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긴장감으로 두근거렸. 오늘이 첫 야간 근무였고 혜진 씨의 도움 없이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 없이 혼자 밤 근무를 서는 것은 처음이었. 응급실 문이 열렸다. 방금 입원한 윤 씨 할아버지가 얼굴을 찡그린 채 옆으로 누워 있었다. 마른 체구의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몇 가닥은 땀에 젖어 있었. 옆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는데 안에는 낡은 셔츠 한 장과 낡은 진료 수첩뿐이었다. 의사는 혈압 측정 결과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갑작스러운 고혈압, 가벼운 혼돈 상태.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보호자는요? 민서가 작게 물었다. 없어요. 혼자 오셨어요. 서류는 의료보험증하고 주민등록증뿐이에요. 아마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잘 지켜보세요. 상태 변하면 바로 연락하고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볍게 침대 커튼을 치고 따뜻한 물과 지시받은 약을 준비했. 윤 씨 할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누워 멍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가볍게 숨을 쉬었. 밤 11시경 그가 마른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황급히 물을 가져다 주고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가 돌아보았다. 눈빛은 흐릿했고 입술이 움직였다. 여기가 어디요? 네, 할아버지. 여기는 한빛병원이에요. 저는 오늘 야간 당직 간호사고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그는 대답 없이 길게 한숨만 내쉬었다. 민서는 옆에 앉아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천천히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다. 배고프세요, 할아버지? 제가 우유 한 팩 있는데 타드릴까요?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손이 이불을 만지작거렸다. 자정 무렵 다른 병실들은 모두 불이 꺼지고 침대 머리맡에 작은 등불만 희미하게 켜져 있을 때 민서는 여전히 윤씨 할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있었. 그녀는 관찰 기록지를 작성하면서 틈틈이 할아버지가 고르게 숨쉬는지 확인했. 아가씨는 무섭지 않아. 할아버지가 갑자기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요? 모르는 사람, 친척도 아닌 사람 돌보는 거 귀찮지도 않고 직장 잃을까봐 무섭지도 않아? 민서는 미소 지으며 의자를 더 가까이 당겨 앉았다. 만약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라면 누군가 이렇게 돌봐주길 바라지 않으시겠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했. 오랫동안 차갑게 굳어있던 안개가 살짝 갈라지는 것 같았. 민서는 그에게 고향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저녁 찬거리로 미나리를 뜯어 국을 끓이던 이야기, 비를 맞으며 야간 근무를 하러 갔던 군립병원의 짙은 땀, 냄새 이야기를 들려주었. 그는 눈을 감은 채 들었다. 그의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움직였지만 이내 한숨만 내쉬었다. 새벽 4시경, 아직 날이 밝기 전이었지만 몇 방울의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 희미한 빛 속에서 윤씨 할아버지가 갑자기 민서의 손을 잡았. 아가씨 이름이 뭐요? 네, 저는 민서예요. 내 딸 이름도 민서였는데 오래전에 갔지. 민서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 수십 년 동안 민서라는 이름 가진 사람 아무도 못 만났는데 오늘 밤 그 애가 여기 있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손은 여전히 민서의 손을 놓지 않았.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마치 아주 멀고 아주 오래되고 아주 진실한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근무가 끝나고 민서는 서류를 정리하고 인수인계 장부를 오전 근무 간호사에게 넘겼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 윤씨 할아버지는 편안히 잠들었고 혈압도 안정되었다. 의사가 7시에 다시 진찰할 예정이었.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퇴근하려고 접수처로 나섰다. 엘리베이터 가까이 다가갔을 때 주머니 속 내부 전화기가 울렸다. 민서가 받았. 민서 씨 맞으시죠? 이사장실에서 10층으로 올라오시랍니다. 어젯밤 근무 관련해서 뵙고 싶은 분이 계신다는데요. 민서는 순간 멈춰섰다. 마음이 가라앉았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주머니에는 아직 약 냄새가 남아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환자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두렵지 않게 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마치 긴밤 비를 겪은 듯 흐렸다. 회색 구름이 한빛병원 본관 위를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었. 창문마다 반사되는 부드러운 빛이 풍경을 더욱 침착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5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손에는 야간 근무 기록지가 들려 있었. 어젯밤 근무의 피로는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눈빛은 평소보다 맑았다. 마음속에는 아직도 깊은 밤윤씨 할아버지가 속삭이던 말의 온기가 남아있었. 그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가 평온하기를 바랄 뿐이었. 하지만 행정구역에 다다랐을 때 한 선배 간호사가 갑자기 그녀를 불렀다. 민서 씨, 오늘 아침 긴급 내부 관리 회의 명단에 이름 있던데요. 8층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민서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관리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 머릿속으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아니면 불만 사항이라도 접수된 건가? 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8층 회의실은 본관 복도 깊숙한 곳에 있었다. 유리문은 열려 있었고 커튼은 반쯤 쳐져 있었다. 안은 격식 있는 분위기였지만 지나치게 긴장되지는 않았. 테이블 위에는
회의록, 찻잔 몇 개, 내부 평가 데이터가 표시된 스크린이 있었다. 간호부장이 분기별 결산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몇몇 우수 직원의 이름이 불리며 칭찬받았다. 뛰어난 전문 기술, 동료 지원, 고객으로부터의 긍정적인 피드백,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그녀의 목소리가 느려졌다. 마지막으로 VIP 환자로부터 만점 평가를 받고 서비스 태도와 진심 어린 헌신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특별한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두 약간 술렁거렸다. 지난 분기 동안 만점 평가는 거의 없었다. VIP 고객들은 보통 매우 까다로웠고 칭찬은 마치 귀하고 가치 있는 금처럼 드물었다. 평가받은 직원은 내과 병동 야간 근무 간호사 김민서 씨입니다. 민서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회의실 전체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일어섰다. 손이 가볍게 떨렸고 살짝 고개를 숙였다. 얼굴은 마치 누군가 바로 바닥 밑에서 불을 지핀 듯 화끈거렸다. 간호부장은 미소를 지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잘 모릅니다. 평가서에 자세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VIP 환자분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거의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의견란에 직접 이렇게 적으셨어요. 마치 가족처럼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회의실 안의 눈빛이 점차 놀라움에서 감탄으로 바뀌었. 이사회의 중년 위원 한 명이 회의실 끝에 앉아있던 혜진 씨에게 몸을 살짝 기울여 속삭였다. 평가하신 분이 윤 씨 할아버지예요. 이사회 주요 주주이신데 입원하실 때마다 병실이 살얼음판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혜진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놀란 기색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그 일을 기다렸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회의가 끝나고 민서는 조용히 복도로 걸어 나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더 이상 불안감이 아니라 낯선 감동이었. 그녀는 평범한 야간 근무, 외로운 노인과의 진솔한 대화가 그렇게 깊은 인상을 남길 줄은 몰랐. 혜진 씨가 옆으로 다가와 살짝 몸을 기울였다. 이제 내가 왜 당신을 믿었는지 알겠어요? 민서는 그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가가 약간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경영진 몇몇이 나왔다. 선두에는 여전히 짙은 색 셔츠 차림의 키가 크고 엄격한 눈빛의 이 회장이 있었. 그는 두 사람 옆을 지나가며 민서를 가볍게 훑어보았. 아주 잠깐 멈추지도 않고 축하의 말도 없었지만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인정한다는 듯 정확하고 단호한 몸짓이었. 민서의 심장이 살짝 멎는 듯했. 그녀는 문득 그가 예전에 건네주었던 명함이 떠올랐다. 지금도 어머니 약상자, 혈압약 2알 사이에 끼워져 있었. 그녀는 전화하지도 않았고 답장하지도 않았지만 그 시선은 마치 소리 없는 대답 같았다. 그날 오후, 퇴근 후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현관마루에 저녁상을 차렸다. 미역냉국과 고등어구이. 어머니는 평소보다 맛있게 드시며 옆집이 이사가고 빈방의 아침 햇살이 잘 든다는 이야기를 하셨. 나중에 민서가 돈 좀 모으면 그쪽으로 옮겨서 넓게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다. 민서는 듣고 가만히 웃었다. 늦은 밤, 정리가 끝나고 그녀는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고 침대에 누웠다. 화면이 밝아지며 내부 메일함 알림이 떴다. 개별 면담 요청, 한빛치료그룹 회장. 시간, 내일 오전 9시. 장소, 10층 총회실. 내용,
개인 면담, 사전 비공개. 민서는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기회의 박자에 맞춰 느리지만 분명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틈새를 비스듬히 파고들어 반짝이는 나무 바닥에 옅은 노란빛 줄무늬를 드리웠다. 벽걸이 시계의 느릿한 똑딱거리는 소리가 한빛치료그룹 최고층 행정구역인 10층의 정적 속에 울려 퍼졌다. 이곳은 아무 직원이나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민서는 회색 벨벳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았고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고 시선은 앞에 빈 공간을 향해 있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희미한 바람 소리와 바깥 책상에서 비서가 가볍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뿐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나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서 들어오시랍니다.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커다란 나무 문턱을 넘었다. 이 회장의 사무실은 넓었지만 차갑지 않았다. 벽을 따라 책장이 놓여 있었고 손님 맞이 테이블 옆에는 도자기 찻주전자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이 회장은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멀리 유칼립투스와 철쭉이 심어진 작은 정원이 있는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서 와요. 그가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서가 대답했다. 하마터면 아저씨라고 부를 뻔했지만 이 회장이 40을 갓 넘긴 나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황급히 호칭을 바꿨다. 그는 바로 앉으라고 권하지 않고 책상으로 다가가 의자 하나를 빼며 가볍게 손짓했다. 민서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짧은 침묵 후 이 회장이 느리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만약 길에서 쓰러진 사람이 당신의 자녀이고 근처 간호사가 처벌받을까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질문은 아무런 예고 없이 서론도 없이 마치 화살처럼 곧장 날아왔다. 민서는 약간 놀랐다. 질문 때문이 아니라 그 질문의 고독함 때문이었다. 뒤따르는 말도 설명도 이유도 없이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마치 상대방에게 오르거나 포기하라고 기다리는 산처럼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 회장에게서 시선을 돌려 그의 어깨 너머 빛깔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저희 어머니께서 시장 정문 앞에서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민서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때 저는 고3이었고 기말고사 중이었죠. 누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마르고 손 떠는 할머니 한 분이 시장 정문 앞에서 실신하셨다고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 손을 잡고 옆으로 피하기도 했죠. 어머니를 노숙자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 회장은 침묵했다. 다행히 찹쌀떡 행상을 하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멈춰 서셨어요. 그분이 3륜차를 부르고 지인과 함께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겨주셨죠. 제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깨어나 수액을 맞고 계셨어요. 그 아주머니는 감사 인사도 기다리지 않고 이름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맑았다. 그날 그 낯선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어머니를 잃었을 거예요. 이 회장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날 그 할아버지가 쓰러지시는 걸 봤을 때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저희 어머니만 떠올랐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조가 필요했던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에 사람을 구한 거예요. 방 안의 햇살은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 길어진 빗줄기가 회의용 테이블 위 문가에 놓인 호접난 화분의 옅은 그림자를 덮었. 이 회장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어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민서 앞에 놓았다. 서류철 표지에는 제안직이 환자 중심 통합 케어 코디네이터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새로운 직위입니다. 그가 민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전문성과 공감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의료, 심리, 내부 소통, 그리고 현장 상황 처리까지 조율해야 합니다. 민서는 침묵했다. 당신을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 회장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소개만 할 뿐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에서 평가할 겁니다. 만약 동의한다면 첫 번째 관문은 현대간호에서의 인본주의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내려다보았다. 업무 내용, 요구 기술, 초기 지원 수준, 내부 추천 우대, 2단계 평가 필요 등 또렷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1분이 침묵 속에 흘렀다. 그리고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가져가서 자세히 읽어봐도 될까요? 이 회장은 미소 지으며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일어서서 서류철을 들고 나갈 때 이 회장은 지시라기보다는 당부에 가까운 말로 덧붙였다. 간호하는 사람은 포장이 필요 없지만 때로는 올바른 자리가 없으면 선행이 묻히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서는 방을 나섰다. 마음속에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생각들이 차올랐다. 복도 밖 창문에서 불어오는 가벼운 바람이 유칼립투스 꽃 향기를 실어 날랐다. 마치 그녀가 걷고 있는 길처럼 소박하고 느릿하게. 아버지는 말씀을 잘 못하시지만 손편지는 아주 잘 쓰세요. 이 회장이 민서에게 옅은 갈색 종이봉투와 붉은 실로 간소하게 묶인 마른 차십 봉지를 건네며 말했다. 그날 하늘은 보슬비가 흩뿌렸고 작은 빗방울이 유리창에 맺혀 멀리 보이는 나무들까지 흐릿하게 만들었다. 이 회장의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젖은 참나무 향과 마른 차십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만 감돌았다. 민서는 맞은편에 앉아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시간이 흘러 색이 바랜 종이에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로고도 장식도 없이 나를 구해준 간호사에게라는 둥근 손글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말씀하시길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글로 표현해야 하고 침묵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편지로 치유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회장은 말하고 방을 나가 민서를 봉투와 함께 혼자 남겨두었다. 민서가 열어보니 손으로 쓴 편지였다. 단정하고 정성스러운 글씨체였고 어떤 부분은 마치 글쓴이의 숨결을 담아두려는 듯 진하게 눌러쓴 자국이 있었다. 보라색 잉크, 볼펜 자국은 줄 끝에서 약간 번져 있었다. 민서 양에게 나는 그날 한낮의 햇볕 아래서 당신에게 구조된 김노인이요. 그때 내가 어떻게 쓰러졌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당신의 목소리가 작지만 단호했던 것은 똑똑히 기억하오. 당신 손이 떨렸지만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던 것도 기억하고 당신 등 너머로 비치던 햇살과 나를 마치 아버지처럼 바라보던 당신의 눈빛도 기억하오.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도 예전에 당신 같은 사람이었소. 그때 나는 그저 창고 관리 직원에 불과했지. 어느 날 퇴근길에 한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소.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를 업고 근처 병원으로 달려갔지. 그날 이후로 해고당했소. 근무를 이탈해 수백만 원짜리 화물을 잃어버렸다는 이유였소. 아무도 내가 뭘 했는지 묻지 않고 왜 창고를 떠나기 전에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냐고만 물었소.
그때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나를 찾아와 양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법에 맞을 필요는 없고 마음에 맞으면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았소. 당신은 틀리지 않았소. 아무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어. 민서는 종이 가장자리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머릿속에는 백발의 남자가 그녀를 천사라고 부르던 그날의 모습이 떠올랐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인자했다. 옛날에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기에 이제 나는 당신이 계속 침묵하게 둘 수 없소.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느새 눈물이 흘러나왔.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정직 처분을 받고 자신을 의심하고 너무 감정적이었던 건 아닌지 잘못된 일을 한 건 아닌지 자문했던 날들 동안 그녀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들을 대신 말해주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을 지나온 사람, 평생 침묵해온 사람이 떨리지만 진실하고 숨김없이 그녀에게 편지를 썼. 그녀는 차십봉지를 열었다. 시골 차십에 진하고 소박한 향, 약간의 아궁이 연기 냄새가 문득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 어머니가 예전에 유자꽃을 넣어 말리던 차향기, 비 오기 전 마당에서 한 입 한 입 정성껏 잎을 따던 어머니의 굽은 모습, 마치 사랑까지 함께 담으려는 듯한 그 인내심을 기억나게 했. 민서는 차십봉지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마치 가사도 후렴구도 없는 오래된 노래의 자장가 같았지만 듣는 사람마다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편지와 차십봉지를 들고 방을 나섰. 긴 복도 아래 바쁜 표정의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지나쳐 서두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걸었다. 단지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보이지 않는 짐들이 옅은 비 속에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간호사 휴게실에 돌아와 민서는 작은 잠금 장치가 있는 사물함에 편지를 넣었다. 그녀는 펴지도 않고 파일에 넣지도 않고 종이가 숨 쉴 수 있도록 잉크가 세월 따라 자연스럽게 번질 수 있도록 그대로 두었. 그날 오후 근무가 끝나고 민서는 3층 발코니에 멈춰 섰다. 그곳에서는 한때 그녀가 한낮에 무릎 꿇고 낯선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던 마당 한 구석이 보였. 그녀는 가만히 서서 색이 바랜 철제 난간에 손을 짚었. 내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구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 그리고 아주 작게 마치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만약 정말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한 번 더 해볼지도 몰라. 저녁 비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쳐 지나가며 옷 주머니에 남아있던 차십 봉지에서 풍기는 은은한 차 향기를 실어날랐. 그날 아침 한빛병원 3층 대강당 안은 평소와 다른 엄숙한 분위기였다. 좌석줄을 따라 신선한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문 앞 안내판에는 이번 분기 수습 간호사 시용기간 종료 및 수료증 수여식이라는 큰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민서는 강당문 뒤에 살짝 숨어 어젯밤 다림질해 둔 새하얀 셔츠의 주름을 가볍게 쓸어내렸. 가슴에는 김민서, 실습 간호사라는 명찰이 야간 근무 후 급하게 세탁한 탓에 약간 빛이 발해 있었다. 민서의 어머니는 맨 뒤쪽 가까운 줄에 앉아 짙은 푸른색 저고리에 머리를 단정하게 쪽지고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 그녀는 말없이 무대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마치 긴 여정, 잠 못 이루던 밤들, 늦은 저녁 식사, 사지 못한 약봉투들이 모두 담겨 있는 듯했. 무대 위에서는 혜진 씨가 연단 옆에 서서 또렷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시용 기간 동안 가장 우수한 세 분의 간호사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분들은 전문 업무를 훌륭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전인적 돌봄 태도를 보여주며 조직 전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강당에 가벼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첫 번째 수상자는 김민서 간호사입니다. 민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마치 매 걸음이 압박감, 눈물, 그리고 강인함으로 가득 찼던 지난 몇 달을 다시 한번 감싸 안는 듯했다. 혜진 씨에게서 수료증을 받을 때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미소 하나면 충분했다. 그녀가 아래로 돌아섰을 때 그녀의 시선은 이사장석 맨 끝줄에 앉아있는 김 회장과 마주쳤다. 여전히 엄숙한 자세로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표정은 침착했지만 그녀가 고개 숙여 인사하자 그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눈빛으로 보내는 축하 인사 같았다. 바로 그때 이 회장이 연단으로 올라와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낮고 규칙적이었다. 저희는 사람이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차이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접수 창구에서 전인적 돌봄 모델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첫 번째 코디네이터 역할은 김민서 씨가 맡게 될 것입니다. 당당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서는 수료증을 두 손에 꼭 쥔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미소 지어야 할지 고개 숙여야 할지 몰랐다. 그저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등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지만 그녀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들려왔다. 우리 딸 고생 많았지. 오늘에야 겨우 고개 들고 다니겠네. 어머니는 젊은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무대로 올라왔다. 민서가 돌아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두 모녀는 함께 이사장단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강당 안 많은 사람들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했다. 혜진 씨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살짝 눈가를 닦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이것이 단순한 수료식이 아니라 더 친절한 무언가를 위한 시작의 날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행사는 부드러운 배경음악 속에 끝났다. 사람들은 차례로 퇴장했다. 밖은 여전히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마치 하늘도 새로운 햇살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하숙집에 돌아온 민서는 수료증을 벽에 걸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작은 사진 옆이었다. 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저녁 식사 준비로 채소를 다듬고 계셨다. 민서는 찬장을 열어 김 회장이 보낸 차십 봉지를 꺼내 흙과 햇볕 냄새가 나는 갈색 마른 차십을 조심스럽게 포장지에서 꺼냈. 그녀는 물을 끓여 어머니가 시골에서부터 간직해온 낡은 도자기 주전자에 부었다. 두 모녀는 작은 마루에 마주 앉았다. 차 향기가 그윽했다. 민서는 찻잔 하나를 따라 어머니께 건넸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마셔요, 엄마. 어머니는 찻잔을 들었다. 눈가가 촉촉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는 마당 앞 야자나무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벽에는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 새로 걸린 수료증 위에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고 민서의 마음속에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 있게 살기 위한 또 다른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른 아침 하늘은 누군가 깨끗이 씻어낸 듯 푸르고 투명했다. 아침 첫 햇살이 한빛병원 정원에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새로 심은 국화 화분들이 이슬에 반짝였다. 민서는 하얀 간호복을 입고 정원 옆 돌의자에 앉아 있었다. 옷깃은 반듯하게 접혀 있었고 그녀의 손은 어제 막 입원한 할머니의 마른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 최 할머니는 70이 넘었고 작은 체구의 머리는 거의 다 희끗희끗했지만 눈은 뜨여 있었고 목소리는 여전히 쩌렁쩌렁했. 그때 말이지, 아가씨. 최 할머니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도 국어 선생이었어. 글자라는 게 내가 제일 아끼는 거였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할머니를 부축해 그늘진 유칼립투스 나무 아래 붉은 벽돌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작은 새들이 가지 위에서 지저귀며 서로를 불렀다.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서서 민서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고 물었다. 아가씨, 의사요? 민서는 웃음을 터뜨리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할머니. 저는 그냥 할머니가 무서우실 때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답에 최 할머니는 멍하니 있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흐릿했던 눈이 약간 더 밝아진 듯했다. 근처에서 젊은 실습 간호사가 플라스틱 의자를 정리하다가 황급히 다가와 머뭇거리며 말했다. 민서 선생님, 뭘 배우셨길래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져요. 민서는 젊은 간호사를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인생에서 어머니에게서 나를 꾸짖었던 사람들, 나를 슬프게 했던 사람들에게서 배웠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그들도 나처럼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죠. 내가 조금 부드러워지면 그들 마음도 부드러워질 거예요. 젊은 간호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민서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가볍게 울렸다. 그녀가 열어보니 어머니였. 지금 뭐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여전히 소박하고 다정했다. 네, 할머니 모시고 아침 산책하고 있어요. 민서가 대답했. 어머니가 웃었다. 하늘이 참 맑네. 내 생각나서 엄마가 미나리 된장국 끓여놨어. 오늘 점심에 와서 먹으렴. 민서는 구름 사이에 거리를 재려는 듯 하늘을 슈프렸다. 네, 일 끝나고 갈게요. 엄마가 끓여주신 미나리 된장국이 최고죠. 통화가 끝나고 민서는 최 할머니 옆에 앉아 부드럽게 할머니의 목도리를 고쳐주었다. 할머니, 추우세요? 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입술이 움직였다. 네가 옆에 있으니 안 춥다. 주위는 조용했고 나무십 스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뻐꾸기 소리뿐이었다. 민서는 서두르지도 바쁘지도 않게 그곳에 앉아 있었. 마음속은 더 이상 정직 처분을 받았던 날들처럼 들끓지 않았고 자신이 옳은지 그른지 자문하지도 않았. 모든 것이 이제 그저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제때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것뿐이었. 한 무리의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민서에게 다정한 눈빛으로 인사했다. 그들은 이제 그녀를 민서 언니라고 부르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절대 큰 소리 내지 않지만 모두가 존경하는 코디네이터. 이 회장은 예전에 리더는 말을 잘할 필요 없이 잘 듣기만 하면 된다고 했었다. 민서는 자신이 아직 리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었.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녀 곁에 있을 때의 느낌은 기억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오전 근무가 거의 끝날 무렵 민서는 최 할머니를 병실까지 바래다주고 다시 마당으로 돌아왔. 하늘은 이미 옅은 노란색으로 변했고 햇볕이 따가워지기 시작했다. 돌 의자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 문득 마당 반대편 구석에서 낡은 셔츠 차림의 마른 노인 한 분이 비틀거리며 난간을 힘겹게 붙잡고 걸어오고 있었.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 다른 환자들을 돌보느라 바빴다. 그녀는 물병을 내려놓고 재빨리 다가갔. 할아버지,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무언가 중얼거렸다. 숨이 가빴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벤치에 앉히고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휴대폰을 꺼내 당직실에 전화했다. 병원 마당에 긴급 지원 필요한 환자분 계세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조용한 원이 다시 시작되었다. 한 사람이 비틀거리고 한 사람이 다가왔다. 명찰도 직함도 없이 누구일 필요도 없이 그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되었. 그리고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민서는 뒤로 물러서서 모든 것이 신중하게 처리되는 것을 보고 안심했. 그녀는 몸을 돌려 유리 온실 건물 쪽으로 걸어갔다. 아침에 최 할머니와 소박한 대화를 시작했던 곳이었.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비쳤다. 강렬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작지만 가치 있는 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할 만큼만 사람들이 그녀를 뭐라고 부르든 중요하지 않았. 저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살고 인생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옳은 일을 할 것인가, 안전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본 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민서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결코 새롭지 않은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진정한 선행은 칭찬받을 필요가 없지만 올바른 장소와 올바른 시간에 놓이면 꽃을 피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때로는 두려워하는 사람 옆에 앉아주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 하나가 편견 전체를, 운명 하나를, 심지어는 경직된 시스템 하나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가진 이름, 당신이 가진 직함보다 누군가를 위해 제때 올바른 방식으로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이 작고 조용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친절한 사람은 요란하게 빛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친절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당신은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당신이 사는 곳에 이름을 남겨주시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어쩌면 그곳에서부터 친절이 이어질지도 모르니까요. 당신도 민서처럼 옳은 일을 했지만 오해받았던 적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한 줄 한 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런 이야기, 소박하고 일상적이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아주 평범한 것들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을 지펴줄 것입니다.